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 입체 환지하고 토지 부담률 등에 대해서 학습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입체 환지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입체 환지가 무엇일까요? 네, 자, 입체 환지. 자, 입체 환지는 자,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우리가 종전 토지다라고 하게 되죠. 자,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자, 400분지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전 400분지에 100제곱미터 농지가 병의 농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자, 토지 부담률이 50%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병에게는 50제곱미터, 그죠? 네, 그 5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를 해서 이제 줘야 되죠. 근데 그 50제곱미터는 약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50제곱미터 나누기 3.3 하면은 그 약 17평 정도 되죠. 그러면은 17평은 그 환지를 주더라도 그 지목이 되지더라도 건축하게 면적 규모가 너무 작죠. 이런 토지를 과소토지라 그래. 이 과소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교부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환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 과소토지 소유자로서 환지를 받지 못한 그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죠. 이분들이 이제 환지를 달라고 뭐 집단 행동 등을 한다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시행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건축물 주로 아파트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환지 구역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가 되겠죠. 네, 건축물의 일부나 그리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아파트의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그 환지라는 것은 평면 위에서의 토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환지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대신에 입지력 대상물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이 교부된다고 해서 입체 환지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되는 것이 입체환지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 입체환지가 이룰 수 있는 요건, 입체환지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누군지 뭐 등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할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료 같이 볼까요? 자, 입체환지 요건이 나와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까지 줄 것입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고 신청이 있어야 돼요. 이 신청이 옛날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라고 되어 있었다고 해서 신청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입체환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신청을 받아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이죠.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입체환지의 요건이에요. 이렇게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 토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부여되는데 이것을 이제 입체환지다라고 하게 됩니다. 네. 자,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자, 입체환지를 신청한 자의 종전 소유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100% 70 이하인 경우에는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아주 중요해요. 환지전 토지의 주택 동그라미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 신청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되죠. 이런 그 병의 종전 토지에 이제 토지 농지 100제곱미터 있었고 인근에 또 주택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병의 종전 토지 입체환지를 신청한 병의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는 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6천만 원이었다고. 6천만 원인데 자, 이 입체환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구분 건축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42평도 있고 32평도 있고 32평도 있고 22평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세 가지 중에서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은 22평이겠죠. 그래서 22평의 그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이 만약에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1억이면은 입체환지 신청한 병돌이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이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1억의 100% 70 이하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병원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종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소유자라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소유자라면은, 네,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천지 신청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입천지 신청 기간입니다. 읽어둬야 되죠. 자, 입체 한지의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고요. 한지 규격 작성에 지장이 없다면 20일 범위 내에서 입체 한지 신청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체 한지에 따른 주택 공급 규정이 나와 있죠. 자, 주택법 적용 배제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은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받은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을 해야 되고요. 자, 이 경우 입체 환지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미칠 것이죠. 주택법상 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입체 환지 신청자에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 공급 규정에 맞도록 공급해야 될 법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천지로 주택을 공급한 경우, 네,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입천지 신청자에게 아파트 주택을 공급할 때는, 자, 1세대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1명도 동그라미 합니다. 자,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하더라도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그래서 1세대 1인 그리고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은 위 1주택 공급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형, 니은, 디귿에 해당하면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네,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은 중심지역입니까? 외곽지역입니까? 외곽지역이죠. 그래서 뭐 학군도 좋지 않고 또 지하철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은 뭐 투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은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네, 근로자 사원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원 복리 후생을 위해서 소유한 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의 주택을 소유했거나,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등 공공시행자에게도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도권 정비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지 지정의 제한이 나와 있죠. 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은, 자, 지금도 미칠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채에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줄 거예요. 여기까지 미칠 것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줄 것이십시오.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 날 미칠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이에요. 네. 자, 이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박산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네,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네, 금전으로 청산해서 전부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외워야 되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지정을 제한합니다.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 금전 청산을 할 수 있는, 네, 기준일을 해서 암기해야 돼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주지 않고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해서 쫓아내는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금전 청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일에서 암기해야 되죠. 그 기준일은, 예, 자, 여러분, 여기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럼 이제 사업전 토지는 종전 토지잖아. 그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 토지에, 자, 여기에 이제 임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도 있고, 그렇죠. 전답 가수등 등 농지야 도시개발 사업전이니까. 그러면은 이 환지 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들, 그 원주민들하고 여기에 투자자들은
앞으로 환지방수로 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 환지방수로 하면은 평당 5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임야가 5만 원짜리 농지가 이제 택지나 상업 농지로 개발되어서 이제 땅값이 100배, 150배 올라서 환지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환지 방식으로 하면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 그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정보가 언제 공개되냐면은 이 동네의 도시개발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한 날, 이 공고를 해버리면은 이 동네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겠다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버리면은 네,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버려요. 그때부터 투자자, 투기꾼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을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을 해서 이 기준이 된 다음 날부터 그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 다음 날부터 자, 이제 박선의 1번부터 4번을 외워야 되죠. 자,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어서 이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투기꾼으로 봐서 환지를 지정해 주지 않고 자, 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분할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현금 청산해서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다가구 주택이었어. 그럼 다가구 주택은 그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가구는 구분되어서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지만 구분 소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다가구 주택을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즉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구 주택을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해서 내 소유자를 늘렸거나 그 다음에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을 분리해가지고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각각 소유하여서 소유자를 증가시키거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대지의 건축물, 나대지에다가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네,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이자들에게는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금전으로 그 권리를 현금 청산해서 쫓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을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을 해서 그 기준에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네,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전부 금전으로 청산해서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부담률이 나와 있는데 토지부담률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자를 제해서 자, 이게는 종전토지입니다. 종전토지, 사업전토지, 종전토지고 뭐 임야구, 농지구 막 그랬겠죠. 자, 그때 자, 환지구역의 100번지입니다. 이 100번지고 이 100번지 농지 소유자 자, 갑돌이가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 100번지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어, 갑이. 근데 자,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이제 새로 농지나 임야가 택지나 상업 농지 등으로 조성되어서 자, 이렇게 이제 도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 같은 기반시설 확충되고 여기에 이제 택지가 조성이 됐잖아요. 되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 이전 100번지 농지를 소유한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그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네, 환지로 돌려줘요. 그러면은 갑돌이 입장에서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의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돌려받았잖아요. 그때 갑에게 환지로 돌려주려는 500제곱미터가 있죠.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갑에게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이것을 보류지라고 그래요. 보류지. 이렇게 갑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100번지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았고 네, 갑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을 보류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갑의 입장에서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보류지만큼 이 보류지만큼은 이분의 신도시개발에서 자기의 토지를 부담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환지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가 종전토지 면적의 몇 %를 보류지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했는지 이것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지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자신의 종전 토지 면적의 몇 %를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했을까? 이것을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러죠. 근데 평균 토지 부담률을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이란 자, 전체 환지구역의 면적이 있죠. 전체 환지구역의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 전체 보류지 면적, 전체 환지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보류지 면적이 몇 %를 차지하고 있을까? 이것을 비율로 표시한 게 토지 부담률이에요. 전체 환지구역의 토지 면적에서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토지 부담률인데, 만약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환지구역이 본래부터 그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었거나 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용지 면적이 있다면 그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전체 환지구역 면적에서 뭘 빼야 되죠? 전체 환지구역의 토지 면적에서 그리고 보류지 면적에서 뭘 빼라고요? 그렇죠. 본래부터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플러스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선정하는 거죠. 보류지 면적에서도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평균 토지 부담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례율이 있어요. 비례율. 자, 비례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비례율은, 여러분 도시개발하기 전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평가하면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싸겠죠. 그래서 만약에 100억이었다 가정합시다.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평가하니까 100억이었다고. 근데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고 나니까 땅값과 집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 조성된 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평가하니까 이게 180억이 됐다고. 몇 %가 증가됐을까? 이것을 비례율이라고 그래요. 단 100억이 저절로 180으로 상승하지도 않잖아요. 공사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투입됐겠죠. 그 공사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개념이 비례율이에요.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것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환지구역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100%를 표시한 건데,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은, 이렇게 종전 토지나 건축물이 이렇게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수입되죠. 그래서 총공사비를 뺍니다. 총공사비를 제외하고 비례율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네.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자, 그때 총공사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개념이 비례율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00억이고 만약에 공사비가 30억이었다면 비례율은 이렇게 되겠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얼마죠? 100억이고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180억이고, 그죠? 그리고 공사비가 30억이 들어서 100%를 표시하면 이게 비례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율은 150%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례율이 150%라는 것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1억짜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1억 5천만 원짜리가 되었다는 뜻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비례율이 산정되면은 그 비례율을 산정하면은 그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은 네,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가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장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의 권리가액이 1억이었다면은 네, 비례율이 150%면은 곱하기 1.5를 해주면은 1억 5천이 되죠. 이 1억 5천이 종전 토지자 갑의 권리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이제 갑돌이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1억 5천만 원어치의 네, 환지를 달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마 2010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토지 부담률이 최근
또 5년 사이 한 2번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율 관할 문제가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례율을 구해야만 권리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는 권리가액의 출제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죠. 네.